대한민국 외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분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가는 바라는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고 국제 질서는 도덕적 호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냉정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 분단의 고착, 전쟁의 참화, 폐허 속 재건의 시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살아남아야 자유도 있고 경제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일상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언제나 생존과 번영의 조건 위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실제로 국가를 지켜주는 힘이 무엇인지,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질서가 무엇인지 그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승만을 돌아볼 때도 바로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단순히 친미로 부르지만 그렇게 한 단어로 줄이면 당시의 세계와 그의 판단을 너무 가볍게 보게 됩니다. 책이 보여주듯 그는 애초에 대한민국을 어떤 감상적인 민족주의의 울타리 안에만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 세워질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하고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하며 국제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국가의 정체성과 외교 노선을 함께 보려 했습니다. 그에게 외교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였고 체제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방 뒤 한반도는 낭만적인 이상론으로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열강은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었고 공산주의 세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으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도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는 정의를 외쳐도 쉽게 밀리고 국제사회는 약자의 사정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승만은 바로 그 냉혹함을 일찍 읽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이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흔들리기보다 자유주의 진영에 분명히 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에 연대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은 특정 국가를 무조건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치, 사유재산, 신앙과 양심의 자유, 선거와 의회, 계약과 시장, 예측 가능한 국제규범 같은 질서 위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의 순간부터 바로 이 가치와 연결될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책이 이승만의 삶과 건국 과정을 길게 따라가며 보여주는 것도 결국 이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 위에 국가를 세울 것인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교 노선도 결국 자유주의 질서와의 결속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6.25 전쟁을 거치며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전쟁은 한반도에서 추상적인 이념 논쟁을 끝내버렸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자유도 사라지고 시장도 사라지고 종교도 사라지고 가족의 일상도 무너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처절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무너졌고 피난민은 남하했고 가족은 흩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전쟁은 국민에게 안보가 밥상과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새겼습니다. 이때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은 한미 관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방이 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뿌리는 감정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것은 외교 문장의 결과이기 전에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얻은 생존의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은 것이 이승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휴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총성이 잠시 멎는 것만으로는 내일의 재침을 막을 수 없고 애매한 국제적 약속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보다 분명한 제도적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부담을 느꼈고 전쟁에 지친 국제사회도 한반도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우러러보며 얻은 선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집요하게 밀어붙여 얻어낸 안전판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용주의 외교 전략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실용은 공허한 중립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실용은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개선하는 능력입니다.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미래를 계획하게 만들고 경제와 기술과 금융의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외교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실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단지 군사 분야의 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불안 대신 계획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구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경제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업화와 수출 성장, 교육열과 기업가 정신을 대한민국 성공의 이유로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국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세우려면 전쟁 공포가 일상이 아니어야 하고, 저축을 하려면 내일의 질서를 믿을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려면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꺼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에 보이지 않는 바닥이었습니다. 동맹이 억지력을 만들고, 억지력이 안정을 만들고, 안정이 투자와 교육과 산업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떠받치며 함께 갔습니다. 이 점은 전후 복구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폐허가 된 도시, 부족한 쌀과 의약품, 모자란 학교와 도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가족들의 삶 속에서 국가에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벌어주는 질서, 다시 일어설 틈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바로 그 틈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취를 외부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노동과 희생, 부모 세대의 인내, 기업인의 도전, 군과 공직사회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떤 원조와 지원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런 축적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나라가 다시 통째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 신뢰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를 말할 때 감정적 자존심과 실질적 국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외교에서 감정은 순간적 박수를 얻을 수 있지만 국익은 오랜 시간 계산과 조정, 일관된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상대와 이견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말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외교는 메시지를 잃고, 메시지를 잃으면 신뢰도 약해집니다. 대한민국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나라에서 신뢰 약화는 곧 안보 리스크고, 안보 리스크는 다시 경제 리스크로 번집니다. 오늘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원칙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중동과 유럽의 불안정은 에너지와 공급망, 금융과 물가를 통해 곧바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첨단 기술과 반도체, 배터리와 방산, 해운과 원자재, 금융시장과 환율까지 모두 안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외교는 애매한 줄타기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축이 놓여 있는지 더 분명히 아는 외교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의 연대, 그리고 그 중심축인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이제 군사협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장 억제, 정보 공유, 공급망 안정, 첨단 산업 협력, 기술 보호,
금융 신뢰, 글로벌 위기 대응까지 모두 이 동맹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전반과 연결된 구조가 되었습니다. 동맹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집니다. 안보 기반이 튼튼해야 외교도 유연할 수 있고 산업도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보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기반이 약한 유연함은 흔들림이지만 기반이 강한 유연함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실용주의 외교 전략의 의미가 더 또렷해집니다. 실용은 모호함이 아닙니다. 실용은 중심축을 분명히 한 뒤 그 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체제와 경제, 안보와 기술, 민주주의와 국제 신용이 어디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서도 마치 아무 축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자기 비만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성장했고 그 안에서 번영했고 그 안에서 신뢰를 축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외교의 실용은 자유주의와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정교하게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검증된 축을 더 단단히 하자는 현실적 결론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전쟁의 기억이 그렇게 말하고 전후 재건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오늘의 국제 정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동맹이 강하면 억지력이 강해지고 억지력이 강해지면 전쟁 위험은 낮아지며 전쟁 위험이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하고 국민은 일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이 쌓여 경제가 되고 교육이 되고 산업이 되고 문화가 되고 결국 국가의 미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외교를 감상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쌓아 올렸고 동시에 너무 많은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현재의 언어로 옮기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용주의 외교 전략은 모호한 줄타기가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더욱 분명히 연대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중심축은 한미동맹 강화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계산이고 번영을 위한 구조적 선택이며 우리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나라로 남기 원한다면 실용주의 외교 전략은 결국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동맹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